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 불안을 부모님이 바로 이해하고 집에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안은 아이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경보 시스템이 특정 시기에 과하게 켜지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안을 마음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몸에서 어떤 일이 함께 일어나는지도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크게 네 부분입니다. 불안의 정의, 얼마나 흔한지의 통계, 몸의 메커니즘,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와 가정에서의 대처입니다. 이 흐름을 따라오시면 아이가 불안을 표현할 때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떤 행동을 줄여야 하는지까지 연결해서 이해되실 겁니다. 먼저 불안부터 정의해 볼게요. 불안은 미래의 위협을 예상할 때 생기는 걱정, 긴장, 그리고 신체 반응의 묶음입니다. 즉, 위험을 피하고 준비하게 만드는 경보 시스템이라서 적당한 수준은 정상입니다. 여기서 공포와의 차이를 하나만 잡아두면 훨씬 쉬워집니다. 공포는 지금 눈앞의 위협에 대한 즉각 반응이고, 불안은 혹시 나중에처럼 미래를 예상하며 생기는 마음과 몸의 준비 반응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 언제 불안이 장애가 될까요? 부모님이 기억하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반응이 실제 위협에 비해 과도하고, 둘째, 오래 지속되고, 셋째, 불안을 피하려는 회피가 늘어나고, 넷째, 그 결과로 학교, 가정, 수면, 관계 같은 기능이 무너집니다. 이 관점을 기억하시면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예민해? 라는 질문이 우리 아이의 경고 시스템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활성화되는 걸까로 바뀌고 그 순간부터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불안은 드문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의 불안 장애는 평생 유병률 기준으로 약 31.9%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10명 중 3명 정도는 학창 시절 한 번 이상 임상적 수준의 불안 범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자료에서도 불안 수준이 경도 이상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적지 않게 보고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요즘 애들은 유난하다가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서 불안은 특별한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흔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필요할 땐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표준적인 대응입니다. 바로 그 점이 다음 파트, 왜 몸이 먼저 반응하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불안을 설명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로 보는 겁니다. 교감신경은 가속 페달입니다. 위협을 느끼면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숨을 빠르게 만들고 근육을 긴장시키고 지금 당장 움직일 준비를 시킵니다.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입니다. 상황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몸을 진정시키고 소화를 돕고 수면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불안이 높은 아이는 가속 페달이 쉽게 밟히고 브레이크가 늦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냥 마음 편히 먹어라고 말해도 아이의 몸은 이미 생존 모드로 들어가 버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아이의 반응이 연기나 꾀병이 아니라 몸의 시스템 반응일 수 있다는 프레임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화가 훨씬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불안 반응은 보통 두 단계로 보면 쉽습니다. 첫 번째는 즉각 반응입니다. 아이의 뇌가 위협을 감지하면 실제 위험이든 실패할지도 모른다 같은 예상이든 교감신경이 켜지고 부신에서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단거리 부스터처럼 몸을 빠르게 각성시킵니다. 그래서 부모가 눈으로 확인하는 증상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손발이 차거나 땀이 나고 근육이 떨리거나 뻣뻣해지고 속이 울렁거리거나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집중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흔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하나입니다. 이 반응은 진짜 위험해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발표가 망할 것 같다는 생각, 친구가 나를 싫어할 것 같다는 상상 같은 미래 예상만으로도 뇌는 동일하게 경보를 울립니다. 그러니 아이가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이러지? 라고 말해도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표정과 말투가 달라지고 그 변화가 아이에게는 큰 안정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속 반응입니다.
스트레스가 금방 끝나지 않거나 내가 이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 같다고 판단하면 HPA 축이 가동됩니다. 시상하부가 감지하고 뇌하수체가 전달하고 부신이 반응해서 코르티솔이 분비되는 흐름입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나쁜 호르몬이 아닙니다. 오래 버티기 위해 에너지를 동원하고 각성을 유지하고 몸의 자원 배분을 조절하는 장거리 모드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 장거리 모드가 너무 자주, 너무 오래 켜질 때 생깁니다. 그때 아이는 잠이 얕아지거나 새벽에 깨고 피로와 무기력이 늘고 사소한 자극에도 가민해지고 잡념이 많아지며 집중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통, 복통 같은 신체화 증상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불안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몸의 경보 시스템이 과활성화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역시 말로 설득만이 아니라 몸과 행동을 함께 다루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다음 파트에서 불안 장애 종류를 정리하면서 어떤 패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흔히 다루는 불안 관련 진단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모님이 청소년이 특히 자주 마주치는 유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단명 맞추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불안이 어떤 방식으로 생활을 흔드는지 지도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범불안 장애. 범불안 장애는 걱정의 주제가 특정 한 가지에만 붙지 않고 성적, 친구, 건강, 가족, 미래처럼 여러 영역으로 번지며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이는 스스로도 내가 너무 걱정한다는 걸 알지만 멈추기 어려워하고 머릿속이 계속 바쁘기 때문에 쉽게 피곤하고 잠을 설칩니다. 두 번째, 사회불안 장애는 발표, 대화, 수행평가, 새 친구 관계처럼 사람들이 나를 본다, 평가한다는 상황에서 불안이 크게 올라오는 양상입니다. 아이는 틀리면 바보가 될 것 같아.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강해지고, 그래서 시선을 피하거나 말수가 줄고 결국 회피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정 공포증은 벌레, 주사, 피, 노피, 천둥, 치과 치료처럼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만 강한 공포가 붙는 경우입니다. 아이도 비이성적이라는 거 알 수 있지만 막상 상황이 오면 몸이 먼저 반응해 피하게 됩니다. 네 번째, 공황장애. 공황 발작은 갑자기 심장이 뛰고 숨이 막히거나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거나 큰일 나겠다는 느낌이 급격히 올라오는 경험입니다. 청소년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한 번 경험하면 아이는 또 오면 어떡하지라는 재발 공포를 갖게 됩니다. 공황장애는 이 재발 공포가 삶을 위축시키는 데까지 이어질 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서는 공황 증상을 위험으로 과해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신체 감각을 다루는 훈련과 회피를 줄이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핵심은 지금 내 몸은 위험을 알리려고 과하게 울리는 거지 내가 망가진 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아이에게는 비상벨을 낮추는 첫 단추가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광장장애는 넓은 광장이 무서운 게 핵심이 아니라 대중교통, 사람 많은 곳, 줄서기, 혼자 외출 같은 상황에서 불안이 올라오면 빠져나오기 어렵다. 사람들 앞에서 큰일 나면 어떡하지? 도움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에서는 학교는 가는데 급식실은 못 가요. 지하철을 타면 못 내릴까 봐 두려워요. 약속은 잡는데 당일은 못 나가요.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종 보호자 동행이 있어야 가능한 양상도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해피가 굳기 전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해피는 당장 불안을 줄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을 더 크게 만드는 연료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단계적 노출을 통해 불안에도 통과할 수 있다는 경험을 쌓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여섯 번째, 분리불안 장애를 볼 수 있는데요. 분리불안은 유아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모 또는 애착 대상과 떨어질 때 불안이 과도하게 올라가고 그 결과로 등교가 어려워지거나 혼자 잠드는 것이 힘들어지거나 외출을 피하는 양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선택적 항구증은 집에서는 말이 잘 나오는데 학교나 낯선 사람 앞에서 특정 사회적 상황에서는 불안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경우 사회 불안과 연결되어 있고 아이는 말하려고 해도 몸이 얼어붙는 경험을 합니다.
여기까지 한 7가지 불안장애를 정리했지만 아이들은 딱 하나의 상자에만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아이는 범불안과 사회불안이 함께 있고 어떤 아이는 공황 증상 이후 강장 회피가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져가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진단명을 맞히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몸 반응이 올라오고 어떤 해피가 생기며 기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실제 도움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그 관찰 지점, 불안의 신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불안은 걱정이라는 말로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감정을 정확히 말로 표현하기보다 몸과 행동으로 먼저 드러내기도 합니다. 신체 신호로는 두근거림, 복통, 두통, 메스꺼움, 호흡 불편, 근육 긴장 같은 증상이 흔합니다. 행동으로는 학교나 학원, 발표, 모임 등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피하거나 미루는 회피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면에서는 잠들기 어렵거나 새벽에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패턴이 나타날 수 있고, 사고 패턴으로는 최악을 상상하기,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 한 번 틀리며 끝 같은 자동사고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 신호들을 한 번에 없애려 하기보다 신호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기록해보면 치료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관찰은 불안을 키우는 게 아니라 불안을 다룰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부모가 놓치기 쉬운 신호는 불안이 분노나 짜증으로 포장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불안이 공격성, 말대꾸, 짜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반항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불안해서 견디기 힘든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춘기니까 그래로만 넘기기 전에 아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 번만 더 들여다봐 주시면 그 한 번의 질문이 아이가 혼자 버티는 시간을 줄이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네, 불안 치료에서 가장 핵심 축 중 하나가 CBT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CBT는 크게 생각, 신체, 행동, 세 고리를 함께 다룹니다. 첫째, 생각입니다. 불안을 키우는 자동사고를 찾아내고 그것이 얼마나 사실에 근거하는지 점검하며 보다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생각으로 바꿔가는 연습을 합니다. 둘째, 신체입니다. 불안할 때 나타나는 과호흡, 근육 긴장, 심박 증가 같은 몸 반응을 호흡, 이완, 주의 전환 훈련으로 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셋째, 행동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회피를 줄이고 단계적으로 노출을 하는 것입니다. 노출은 떠밀기가 아닙니다. 아이, 부모, 치료자가 함께 난이도를 조절하며 불안에도 해냄의 경험을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불안을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불안이 와도 지나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능력을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 배움이 결국 회피를 줄이고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부모님이 CBT를 이해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불안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불안을 견디며 내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게 목표다. 이 문장 하나가 치료의 방향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줍니다. 두 번째 축은 약물 치료입니다. 청소년 불안 장애에서 흔히 1차 선택 약제로 언급되는 것은 SSRI,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계열입니다. 다만 약물은 반드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결정하고 경과를 세밀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부모가 약물을 고려하게 되는 대표 상황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불안이 너무 커서 CBT를 진행하기 자체가 어려울 때. 둘째, 공황, 신체 증상, 동반 우울이 뚜렷해 일상 기능이 많이 무너질 때. 셋째, 재발이 잦거나 해피가 빠르게 굳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약물에서 기대해야 할 현실적인 목표도 중요합니다. 약은 아이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안의 볼륨을 낮춰서 CBT와 생활 회복을 할 수 있게 돕는 도구입니다. 효과는 보통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초기에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소아청소년에서는 초기 자살사고 변화 등 안전 모니터링이 중요하므로 시작 후에는 진료 일정과 관찰 포인트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먹이냐 마냐로 부모가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 아이의 기능 저하와 고통을 근거로 전문의와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길입니다.
부모들은 종종 상담이 먼저냐, 약이 먼저냐로 고민하시는데요. 이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아이의 상태에 따라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이 너무 강해 연습 자체가 불가능하면 약물로 볼륨을 낮추고 CBT를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경도, 중등도에서는 CBT 중심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장 빠르고 덜 고통스럽게 기능을 회복시키는 전략입니다. 치료는 아이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부모가 치료를 돕는 핵심 실천,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은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는 말입니다. 감정은 인정합니다. 무섭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긴장할 수 있어. 그리고 행동은 기준을 세웁니다. 그래도 오늘 약속한 1단계 연습은 해보자. 완벽하게가 아니라 일단 시작만 해보자. 이 방식은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회피가 굳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균형 잡힌 접근입니다. 부모의 말 한두 문장이 아이의 불안 곡선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불안한 아이를 보면 부모는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연습을 돕는 도움과 회피를 대신해 주는 도움입니다. 예를 들어 결석 사유를 대신 만들어주거나, 아이 대신 전화해주거나, 아이 대신 발표를 처리해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나는 못해도 된다는 학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의 연습 단계를 함께 정하고 성공했을 때 용기를 칭찬해주는 것은 아이의 자립을 키웁니다. 핵심은 차갑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계단을 만들고 그 계단을 아이 스스로 오르게 돕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불안을 실제로 줄이는 길로 연결됩니다. 불안 관리에서 루틴은 너무 기본이라 오히려 가소평가되지만 사실상 바닥을 받쳐주는 기초 체력입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코르티솔과 각성 수준이 흔들리고 불안도 쉽게 커집니다.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스마트폰 사용 조절, 가벼운 운동은 불안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단독 해결책은 아니지만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루틴을 잡는 일은 잔소리가 아니라 치료의 일부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네, 불안이 있는 아이에게는 결과 중심의 칭찬보다 가정 중심의 칭찬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잘했어도 좋지만 무서웠을 텐데도 나가본 게 정말 용기였어처럼 용기와 시도를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좋습니다. 아이에게는 성공보다 시도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도를 알아봐 주는 부모의 한 문장이 다음 시도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반복이 결국 큰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지켜보자가 아니라 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신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살 생각이나 계획, 유서, 물건 정리 같은 신호가 보일 때, 공황, 불면, 식사 문제 등이 심해져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때, 단순한 실증이 아니라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등교 거부, 은둔이 있을 때, 알코올, 약물 사용, 폭력 위험, 조절 불가능한 가족 갈등이 있을 때, 환각, 망상, 횡설수설 등 현실 검증이 무너지는 증상이 의심될 때, 이 경우에는 훈육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입니다. 빠르게 연결하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네, 오늘 내용에서 한 문장만 기억하신다면 불안은 아이의 성격이나 의지 문제가 아니라 경보 시스템이 과하게 울리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은 치료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의 이해와 일관된 대응이 아이가 해피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영상이 부모님께는 확신을, 아이에게는 안정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